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챕터 15장의 Raising Capital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레이징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제가 비주얼라이즈하게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좀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본 교재를 통해서 하나씩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raising capita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the financing life cycle of a firm, early stage financing and the venture capit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이 이렇게 있으면요. 기업이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초창기 기업의 early stage,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 기업의 경우에는요. 이 초창기 기업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투자자들이 그 회사를 믿지 못하고 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투자하기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어떻게 될까요? 그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이제 처음 초기에 기업이 설립이 됐는데 이런 기업이 잘 될지 못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일반 투자자들은 그 기업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쉽게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투자를 했다가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내 돈을 다 날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이런 초기에 발생하는 회사들을 전문적으로 투자해주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는 나름의 처음에 생성된 이런 신생 기업을 나름의 분석하는 툴이나 혹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 사실은 로스 재무관리 책에도 이게 재밌는 표현으로 적혀 있는데요. 사실상 그 벤처 기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벤처 캐피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벤처 기업이 아니죠. 벤처 캐피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이 사람들의 아름아름, 그러니까 커넥션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뽑아내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벤처 캐피탈은요,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투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투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처음에 생긴 회사들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가능성을 알고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생긴 기업이 굉장히 처음에는 작은 기업인데 그게 잘해서 큰 기업이 되면요. 사실 처음에 조금만 투자를 해도 엄청나게 큰 수익이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그런 것들을 노리고 사실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주얼라이즈로 제가 그림을 그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다시 해보면 원래는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이 원래 기업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혹은 이렇게 간접 금융시장에 은행이 이렇게 돈을 빌려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신생기업은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캐피탈을 줄여서 VC라고 하는데요. 이런 회사가 자신들의 자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기업에게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지분 참여.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회사가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걸 우리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 Some venture capitals realitys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읽어보시면 이게 우리 그 로스 재무관리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읽어보시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as a result 결과적으로 personal contacts are important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In gaining access to venture capital market.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 마켓에서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벤처 캐피탈의 실제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뭡니까? 벤처 캐피탈이 왜 앞에 나왔냐면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혹은 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생기업은 VC, 벤처 캐피탈이 직접 투자를 하더라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실, 이 벤처 캐피탈의 대표적인 회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누구냐면요. 손정의 회장입니다. 손정의 회장인데요. 그분이 하고 있는 비전 펀드가 대표적인 이 VC, 벤처 캐피털입니다. 이 손정희 회장은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엄청난 게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이에요. 손정희 회장은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면요,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의 총수랑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손정희 회장이 실제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를 축적을 해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그 돈을 통해서 이제 VC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작은 회사일 때 조금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크게 되고 나면 그럼 엄청나게 거기서 많은 수익을 그렇죠 되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손정희 회장이 실제로 투자를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사실 여러분들은 이 회사를 이제 알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증권회사 다닐 때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그 테무 알리 아시죠? 그런 그 회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알리바바가 그 알리익스프레스랑 그다음에 또 알리로 해서 그 B2C와 B2B 영업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돼서 이름을 바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 회사 알리바바가 있을 때 그 마윈이라는 중국의 사람이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작은 회사일 때 손정희 회장이 보고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굉장히 신생 기업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손정희 회장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정말 크게 성장을 해서 그래서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알리바바는 미국에 상장을 하는데 미국 상장에 성공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큰 돈을 벌게 된 게 바로 이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크게 그 수익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회수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회수가 가능해 보이는 투자처가 어디냐면요.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쿠팡입니다. 여러분 이 쿠팡은요.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사실 비전 펀드에서 펀딩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쿠팡이 정말 매년 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저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뒤에서 소위 말하는 펀딩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손정희 회장이 실제로 뒤에서 펀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쿠팡이 정말 크게 성장을 했죠. 그 쿠팡이 성장을 하고 실제 미국에 이제 상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했던 기업이 되고요. 아마 이제 쿠팡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안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큰 수익을 거기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하나씩 좀 볼 건데, 이제 뭐 볼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업이 이런 식으로 채권과 주식을 실제로 발행을 하죠. 그렇죠? 발행을 하면 투자자 그걸 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행을 하는, 여기 이 구간, 이 발행을 하는 구간에서 미국식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발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발행을 하는 방식은요, 여기서 기업이 발행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발행을 하는 방식은요, 크게 public, 그러니까 공모가 있고요. 두 번째 private, 즉 사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모와 사모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잠깐 설명을 해보면 공모는 뭐냐면 회사가 그냥 일반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 이렇게 종이 쪼가리 발행을 할 거니까 사고 싶은 사람 사세요라고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공모라 그러고요. 사모는 회사가 종이 쪼가리를 발행을 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걸 잘 사줄 수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그런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공모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사람을 채용할 때 공개 채용하는 거죠. 공채. 공채가 공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나 지원하세요. 라고 기회를 주는 거. 그게 공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자기 아는 지인을 이렇게 소개해서 회사에 이렇게 소개해서 채용하는 경우 있죠. 일종의 사내 채용이라, 그 사내 추천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내 추천 채용이 일종의 뭡니까? 3호, 3호로 여러분들 발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정한 특정 사람만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3호로 발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공모랑 3호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공모는 뭐냐?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항상 오픈을 하는 거고요. 3호는 특정한 집단을 상대로만 오픈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펀드를 해도 펀드도 여러분들 공모 펀드가 있고 사모 펀드가 있거든요. 공모 펀드는 일반인 아무나 거기다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사모 펀드는 특정 자격 요건이 충족된 사람만 그 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모 펀드는 뭐 가지고 있는 최소 투자 금액이 10억 이상 돼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사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지금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실제로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게 대부분 지금부터 나오는 요 왼쪽을 보세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 관련된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미국 절차입니다. 미국.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학교 수업이 여기까지 잘 안 나가는 이유가 이게 우리나라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크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교수님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면, securities, 그러니까 증권을 to the public, 그러니까 공모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치는데요. 그 순서가 뭐냐? 첫 번째가, to obtain approval from the board of directors. 뭡니까?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을 첫 번째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을 하거나 채권을 새롭게 발행을 할 때는 일단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거기 보시면, the firm must prepare a registration statement and file it with the SEC. 여러분들 이렇게 섹이 뭐냐면요. 미국 증권거래감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치 한국거래소라고 우리나라 금감원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곳인데, 그래서 발행기업은 증권신고서, 여기 보면 registration statement가 증권신고서거든요. 그래서 이 증시과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은요, 증권 신고서를 그걸 섹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거기다가 섹에다가 파일, 그러니까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출된 거를 섹이 뭐 합니까? examine, 그러니까 검토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하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일단 발행 기업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번째, the company cannot sell the securities during the waiting period. 그러니까 그 섹이 검토하는 기간을 waiting period라고 하는데요.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절대 발행회사, 즉 기업은 증권이나 이런 채권이나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뭐 합니까? 그럼 이제 매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팔면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모집하는 방법은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새로운 방식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라우드 펀딩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우리네 회사가 증권을 발행할 테니까 그냥 이거 사고 싶은 사람들 사세요라고 이렇게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돈을 모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소액이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큰 돈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작은 회사들이 이런 기법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 이게 뭐냐? 이게 토큰이라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그 근간이 되는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어렵진 않은 내용이라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외에 이제 순서대로 좀 하나씩 좀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중요한 내용은 다 제가 비주얼라이즈하게 다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자, 그 정도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여기 왼쪽을 보세요. Alternative Issue Method라고 되어 있네요. 주식 발행의 방법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나오네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에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여기 있네요. 퍼블릭이 있고 공모가 있고 프라이빗이 있습니다. 사모가 있네요. 그쵸?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퍼블릭, 그러니까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에 다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The first public equity issue that is made by company is referred to as an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는 게 이걸 우리가 IPO라 그럽니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그다음 두 번째는요. A seasoned equity offering is a new issue for a company with securities that have been previously issued. 이거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요거를 주주 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쪽에 IPO를 뭐라고 하냐면요. 요 IPO를 요거를 요렇게 보면 될까? IPO를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최초 공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 공모. 그 다음에 여기서 Seasoned Equity Offering, 요 SEO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우리는 요거를 유상증자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유상증자. 뭐 쉬워요.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봐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기업이 처음으로 이제 이 회사가 증권 같은 걸 여지껏 발행하지 않고요.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증권을 발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회사를 실제로 상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상장을 시키면서 최초로 그때 증권을 발행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IPO라고 합니다. IPO.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 IPO를 최근에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백종원 씨가 있는 그 더본 코리아예요. 여러분, 더본 코리아는 원래는 회사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체적으로 백종원 씨가 그냥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그냥 회사를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회사가 좀 더 크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회사를 공개합니다. 회사를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면서 우리 회사에 이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투자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최초로 회사를 공개하면서 최초로 증권을 발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해서 최초로 투자자들이 사는 거. 그러니까 이 과정. 그러니까 뭐냐. 요거.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요 과정을 최초로 할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걸 IPO라고 합니다.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해서 IPO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을 했죠. 그러다가 회사가 또 뭔가 자금이 필요해서 또 그 추가적으로 증권을 발행하면, 그럼 추가적으로 증권을 발행하면 그게 뭐냐? 그걸 우리는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증자. 뭡니까? 증가했다. 즉, 자본을 증가시켰는데 뭐로? 돈을 받으면서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내가 필요한 만큼 추가적으로 종이를 더 찍어내서 그 뭡니까? 그 투자자들한테 다시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추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걸 유상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Seasoned Equity Offering이라고 그래서 SEO라고 설명을 해요. 됐죠?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보실 거는 뭐냐면요.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볼 내용은요, 언더라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언더라이터. 여기 인수기관이라고 합니다. 언더라이터는 우리나라 말로 인수기관이라 그래요. 인수기관. 인수기관인데요. 인수기관이 뭐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봐봐. 어떤 기업이 채권과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채권과 주식을 발행하면 좋겠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식과 채권을 주식 채권 발행을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를 우리는 언더라이터라고 합니다. 언더라이터스. 이걸 우리는 한국말로 인수기관이라 그래요. 주로 증권사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혹은 투자은행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봐봐. 제가 있었던 삼성증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IB 회사, IB 팀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이거 주로 어떤 걸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야, 우리 회사 채권이랑 주식 좀 발행하고 싶은데, 이거 좀 대행해줄 수 있는 회사 없나? 라고 이렇게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러면, 증권사나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러니까 투자은행이 개떼같이, 개떼같이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요. 막 달려들어요. 왜? 그 돈이 되니까. 그래서 막 달려듭니다. 그러면, 그 그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고 싶은 회사가 그 지원한 그 달려든 회사들 중에 이렇게 쭉 보고 뭐 경쟁 입찰을 시키든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 중에서 한 회사를 픽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그 채권과 주식을 발행을 해줘요. 발행을 해줘. 대신 대행을 해줍니다. 그럼 대행을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체를 이건 여러분 실무가 이렇게요.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채권 전체를 이 발행을 해준 회사가 다 인수를 해가요. 다 인수해요. 전체를 인수해요. 그리고 돈을 이 회사가 다 줍니다. 그냥 미리 우선 줘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주식과 채권을 뭐 합니까? 투자자들한테 팝니다. 이렇게 팔아요. 이걸 제일 잘했던 회사가 어디냐?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미국의 메릴 린치입니다. 메릴 린치가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메릴 린치는 기본적으로 회사 언더라이터로서 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려는 회사에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주고 즉시 그 주식과 채권을 자기들이 전체를 인수해서 돈을 여기 다 줍니다. 그 회사한테 돈을 다 줘. 그리고 난 이제 그 채권과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투자자들한테,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팔죠.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메릴 린치가 굉장히 리테일이 잘 되어 있었어요. 소매 금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그 리만 브러더스 사태와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로 메릴 린치도 망해서 지금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인수가 되어서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회사긴 하지만 굉장히 원래 이런 것들을 잘했던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실제로 그 메릴 린치가 제가 있었던 곳에 정말 그 브랜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메릴 린치가 정말 리테일 금융에 강하구나라는 걸 좀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프라이빗 뱅커가 굉장히 미국에서 잘 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메릴 린치예요. 메릴 린치가 리테일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릴 린치가 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더라이터, 즉 인수기관을 어떻게 지금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로스의 재무관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요. 자, 여러분, 언더라이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수기관이죠. 인수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인수기관을 일단 선정합니다. 인수기관을 선정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A firm can offer its securities,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인수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첫 번째, comparative, 그러니까 경쟁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negotiation, 즉 협상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방식은 뭐냐면요. 실제로 회사가 떤 증권회사나 인베스트먼트 뱅킹, 투자은행이 우리가 그거 우리가 발행할게요라고 그 업무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할 때 그때 돈을 써낼 겁니다. 그 발행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낼 때 그 가격이 가장 매력적인 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경쟁 방식, 즉 comparative offer basis라고 하고요. 반면에 와서 그냥 협의하는 거죠. 합의하는 거. 그걸 우리는 negot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발행을 했죠. 이렇게 해서 기업 중에, 여러 가지 회사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회사가 발행을 하죠. 그럼 발행을 하면 실제로 어떻게 인수를 하는지 방식에 따라서 역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commitment underwriting이 있고요. 두 번째는 best efforts가 있고요. best efforts. 이게 참 웃겨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utch auction underwrit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firm commitment underwriting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방식이에요. 뭐냐? 그 회사가 실제로 주식과 채권을 발행을 했죠? 그러면 인수기관이 그거 다 인수하는 겁니다. 총액 인수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총액 인수라고 하는데 이 전체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데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메릴 린치 방식이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best efforts underwriting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발행은 해줄게. 그런데 발행을 해서 이제 너희들이 그러면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best efforts, 최선을 다해서 투자자들한테 그걸 소개시켜주고 파는 노력은 해줄게. 다만, 우리가 절대 그 전체를 인수하진 않을 거야. 라는 게 뭡니까? 이게 best efforts underwriting입니다. 그쵸? 이게, 이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봐. 보통 firm commitment underwriting 총액 인수 방식은요. 이거는 만약에 주관사가 그러니까 그 인수 기관이 그걸 전체를 인수하잖아. 그럼 전체를 인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증권이 발행된 실제 가격보다 좀 싸게 인수합니다. 좀 싸게 인수해요. 좀 싸게 인수해야 자기들이 이윤이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실제로 그것보다 조금 싸게 인수합니다. 그리고 그 발행한 회사는 그걸 왜 싸게 넘기냐면요. 그걸 만약에 자기들이 직접 판매를 하면 다 판매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조금 싸게 이 인수기관에다 다 넘겨버리면 돈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리스크도 다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총액 인수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그런 리스크를 떠안는 조건으로, 인수기관은 그런 리스크를 떠안는 조건으로 뭐 하게 됩니까? 그렇죠. 좀 더 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영업맨들을 막 푸시하는 거죠. 빨리 팔아, 빨리 팔아, 이러면서. 그래서 빨리 채권과 주식을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한테 현혹을 시켜서 막 팝니다. 메릴 린치가 그걸 굉장히 잘했죠. 프라이빗 뱅커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총액 인수 방식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베스트 에퍼츠는 발행을 해줘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개만 시켜줍니다. 자, 이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데 이거 파세요. 뭐 이런 식으로 소개만 해줘. 최선을 다해서 노력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인수기관은 그걸 내가 전체를 인수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인수기관이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훨씬 좋은데 왜 이렇게 할 수가 없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경쟁 입찰 방식에서 그 발행하려는 회사가 누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총액 인수 방식. 그러니까 그 firm commitment underwriting을 하는 회사만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사실은 총액 인수 방식만 거의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치 옵션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그 발행되는 증권의 가격을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발행회사가 그 증권 인수기관이 그 실제로 먼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식 한 주당 10,000원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투자자들을 우리 이런 거 발행할 건데 너희 사고 싶은 사람 있니? 그러면 너희가 가격을 제시해봐 라고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가격을 제시하죠. 그럼 그 제시된 가격을 쭉 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 200, 이 정도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면 그 정도 주식을 살 수 있을 법한 가격으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실제로 로스의 재무관리에 이런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가 참 괜찮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글이 실제로 발행했었던 방식인데요. 자, 여러분 왼쪽을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더치 옵션 언더라이팅이라고 있죠. 그럼 요거 잠깐 설명을 좀 해보면 자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글이 400주를 발행하고 싶어요. 400주를 언더라이팅해서 발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400주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걸 얼마에 발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야 이걸 얼마에 발행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발행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팔 건데 얼마에 발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투자자들 이거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에 사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A라는 투자자는 100주 사는데 한 주당 16달러에 사고 싶다라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비딩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응찰했고요. 그다음에 B라는 투자자는 100주 사고 싶은데 한 주당 14달러에 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4달러에 이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요. 총 이 주식이 몇 주밖에 안 팔려? 그렇지. 200주밖에 안 팔려. 왜? CDE는 그것보다 싼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들이거든. 맞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4달러에 발행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0주를 발행하고 싶으면 최소 얼마에 발행이 돼야 되냐면 바로 12달러에 발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12달러에 발행이 되면 당연히 A는 16달러까지 낼 용의가 있는데 12달러니까 더 싸니까 100주 살 거고요. B도 14달러까지 낼 용의가 있었는데 12달러니까 더 싸니까 100주 사고요. 그 다음에 C도 12달러니까 200주 사겠네요. 심지어 D도 12달러니까 100주 살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최종 몇 주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500주가 이만큼의 디맨드, 수요가 생길 거고요. 실제 우리는 몇 주가 발행 가능합니까? 400주 전체가 소진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더치 옵션 언더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게 바로 더치 옵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린슈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린슈 프로비전이라고 있는데요. 이 그린슈 프로비전이 뭔지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세 번째 보시면요. 그린슈 프로비전이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요. 실제로, 자, 봐요. 요거는 뭐냐면, 인수기관이 이제 총액을 인수해서, 전체를 인수해서 이제 팔겠죠. 팔았는데, 자기가 인수했던 것보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더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부족하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발행한 회사, 그러니까 이걸 요청했던 회사한테 추가로 더 발행해서 우리가 팔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조항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그린 슈 프로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이거는 보통 초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린슈 조항은요, 보통은 초과 수요와 초과 청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언더라이터들은, 그러니까 인수기관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시장 조성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식과 채권이 발행되고 나면요. 이것들이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스테빌라이즈 할 수 있게 서포트하는 역할도 인수기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lockup agreement는 뭐냐면 매도 금지 협정이라 그래서요. 이 매도 금지 협정은 만약에 기업이 IPO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IPO를 하고 나면 내부자들이 IPO 하자마자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회사 생각보다 별로 거 없는데 비싸게 거래가 되니까 이때다 싶어서 파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되겠죠. 모럴 해저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IPO 이후에 내부자들이 보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걸 락업 어그리먼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quiet period는 함구 기간이라 그래서 IPO를 하려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시작하려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IPO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리고 한 이후에 40일까지는요, 절대 이걸
밖에 발설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quiet perio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다이렉트 리스팅은 뭐냐? 이건 직상장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기업이 언더라이터를 쓰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걸 다이렉트 리스팅. 요런 경우는 잘 없어요. 요즘에는 거의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 주제로 IPO와 언더프라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사실 굉장히 장황하게 적혀 있는데, 뭐 내용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IPO라는 건 우리 회사를 최초로 시장에 기업 공개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회사의 각각의 주식에 대한 가격이 이제 그 표면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적정 가격이 산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적정 가격이 산정이 안 되고 underestimate 뭡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되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만큼 손해를 봐요. 무슨 말이냐? 잘 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종이 쪼가리를 발행을 하려고 해요. 종이 쪼가리를 발행을 하는데 그 종이 쪼가리 적정 가격이 우리 회사 종이 쪼가리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해봤더니 한 장당 10,000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해서 한 장당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걸 10,000원에 사간 투자자들이 유통시장에 가서, 여러분 저 이야기했죠?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한 장에 10,000원에 주고 사고 간 투자자들이 유통시장에 가서 그걸 파니까 20,000원에 팔리는 거야. 그럼 원래 이 종이 한 쪼가리의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그치? 20,000원짜리였던 거야. 그러면 원래 20,000원의 적정 가격이 산정이 잘 되었으면 우리 회사의 종이 하나당 얼마가 들어오는 거야? 2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밖에 안 들어왔어? 10,000원밖에 안 들어왔잖아. 그만큼 회사는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기존 주주들도 그만큼 뭐가 되는 겁니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PO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런 언더프라이싱, 즉 저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회사가 IPO를 할 때 저평가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 적정 가격이라고 발행을 했는데, 그것보다 발행을 했다가 실제로 투자자들이 사서 유통시장에 팔아보니까 그 가격보다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막 또 머리 깎고 데모를 하죠. 그런 것들이 또 회사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적정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알더라도 약간 싸게 팝니다. 약간 싸게 팔아요.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좀 싸게 파니까 보통 공모할 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죠. 많이 사서 그걸 바로 팔아도 이득이 남으니까 그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IPO를 할 때는요, 언더프라이싱, 그러니까 저평가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그 우리 로스 재무관리 책에 쭉 적혀 있습니다. 막 사례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적혀 있긴 한데, 뭐 여러분들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남은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전체 마무리해서 챕터 15장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